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11편 꼬리를 잇는 반란과 저무는 중대 왕권. 어린 해공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맡은 태후 만월 부인이 김은고를 당나라에 보내서 사상 최초로 대비로 책봉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소개했었죠. 그러나 해공왕 제위 4년에 바꿔 말해서 만월 부인이 섭정을 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왕권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해공왕 시기의 신라는 6차례에 걸친 반란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반군이 봉기하여 신라 주정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해공왕 4년, 서기로는 768년에 발생합니다. 대우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냐? 일본군이나 발해 군사가 쳐들어오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었고 곧 반란군이 몰려올 것이라 하옵니다. 뭐라? 반란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우마마. 모반이라니 대체 누가 모반을 하였으며 거기 부화뇌동한 무리는 또 누구란 말이냐? 일기찬 대공이 그의 아우 대렴과 함께 모반을 주도하고 있사온데. 뭐라? 대공과 대렴이 감히 왕실의 반기를 들었단 말이냐? 대우마마, 그들을 조종하는 무리가 만만치 않사옵니다. 아니, 저것이 무슨 소리드냐? 반란군이 궁궐을 향해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대우마마. 못들하는 게냐? 당장 나가서 반역의 무리를 소탕하라! 지금 창칼로 맞서면 위험할 것이옵니다. 소장이 막아내겠사옵니다. 자, 궁궐의 문을 모두 닫아 걸고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어느새 궁궐은 반란군에 의해 포위되었고 그 상태로 한 달이 넘게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반란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절대로 궁궐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우리도 저 반역의 역도들에게 대왕마마 군대 위협을 보여줘야겠다. 군사들은 활을 쏘아라. 그런데 이 반란은 왕권의 반기를 들었다가 모의 과정에서 적발되어 주모자가 처형당하는 그런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해공왕 4년 가을 7월 일길찬 대공이 그의 아우인 아찬 대령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모아 33일간 왕궁을 포위하였다. 왕의 군사가 이들을 토벌하여 평정하고 구족을 모두 처형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7월에 대공 각간의 반란이 일어났다. 서울과 5도의 주군을 아울러 96명의 각간이 서로 싸워 큰 난리가 일어난 것이다. 반란을 일으킨 대공 각간의 집은 망하고 그 집의 재산이며 보물이며 비단 등을 대궐로 실어들였다. 신성에 있는 큰 창고가 불에 타고 사량과 모량에 있던 역도들의 곡식들도 역시 왕궁으로 실어날랐다. 난리는 3삭 동안이나 끌다가 끝났는데 상을 받은 자도 매우 많았으나 목이 베어 처치된 자들은 수없이 많았다. 난리가 3삭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했는데 여기서 삭이란 매월 초하루를 가리키는 말로서 3삭이라 했으니 석 달 동안이 됩니다. 33일 동안 왕궁을 포위했다는 삼국사기 기록과는 2달여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국 사서인 신당서 신라전에는 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신라의 재상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서로 공격하여 나라가 어지러웠는데 3년 만에 비로소 안정되었다. 신당서에는 반란군과 왕실의 군대가 3년 동안이나 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월 부인을 책봉하기 위해서 당나라에서 귀순경이라는 사람이 이 책봉사로 신라에 오거든요.
그때 같이 따라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적어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신라국기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아마 그 책을 인용을 해서 이제 신당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3년 동안 왕실을 포위하고 왕실을 가면 반란이 일어나서 싸웠다라고 3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장기간 단순한 반란 사건이 아니고 대규모 반란 사건이었던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산 애국어대 권덕영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아마도 신당서의 경우 삼국유사에 적혀있는 삼삭을 3년으로 잘못 이해하고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란을 일으킨 대공과 대렴은 어떤 세력이었으며 그들은 왜 모반을 한 것일까요? 경덕왕대는 이 한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전제왕권을 추구를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또 해공왕을 굳이 그 어린 나이에 굳이 또 원래는 딸이었던 것을 뭐 아들로 바꿔달라고 하는 이러한 설화가 생길 정도로 아주 적자개성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도 이 경덕왕의 그 전제왕권을 주관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대공의 난이라든지 대렴의 난은 결국은 이 경덕왕대의 전제왕권을 추구하던 세력 대 반전제왕권 세력, 대공과 대렴은 그 반대 세력인 셈이죠.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권덕영 교수는 당시 신라주정의 세력 판도를 전제왕권 세력 대 반전제왕권 세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태종무열왕의 직계 후손으로서 이때까지 계속 왕권을 누려온 세력을 전제왕권 세력으로 보고 거기에 반대하는 범내무랑 계통의 귀족들을 반전제왕권 세력으로 보는 것이죠. 학자에 따라서는 해공왕과 만월 부인을 지지하는 세력을 왕당파,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왕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고한 역사학자 이기백 교수는 자신의 저서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반란의 동기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자가 발견되지 않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반란 수습에 공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김은거가 해공왕의 즉위를 구하는 견당사로 갔던 친해공왕파의 인물로 간주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이 난은 해공왕과 그 일파를 정권에서 축출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이 난은 또한 중대의 부정을 위한 첫 봉화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용이 좀 어렵죠. 대공의 반란이 중대를 부정하는 첫 봉화였다 했는데 삼국사계에서는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구분의 의미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중대에 해당하는 기간은 바로 태종무열왕계가 왕통을 유지해왔던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의 반란이 중대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이기백의 기술은 태종무열왕의 계보를 유지하려는 해공왕과 그의 모우 만월 부인에 반대하는 세력이 일으킨 반란이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충남대 김수태 교수 역시 이기백과 유사한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는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덕왕 19년 이후 일단 세력을 구축한 김홍과 김양상 등 반전제주의 귀족 세력은 만월 부인과 왕당파의 왕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공의 반란은 해공왕 초년에 보인 왕당파들의 왕권 강화 움직임에 대한 반전제주의 귀족 세력의 정치적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해공왕의 아버지인 경덕왕 19년에 경덕왕이 이찬 김홍을 시중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그것은 경덕왕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경덕왕은 껍데기만의 왕으로 남고 신라주정의 권력이 김홍과 김양상 등에게 넘어가서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해공왕과 만월 부인 역시 형식상으로는 왕권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실제 권력은 김홍과 김양상 등이 쥐고 있었다. 그런데 만월 부인이 김은거를 당나라에 파견하여 대비로 책봉받는 등 빼앗긴 권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자 김홍이나 김양상과 같은 세력인 대공 대렴 형제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경북대 이영호 교수의 견해는 다릅니다.
결국은 그 섭정기 정권에 대한 그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늘 부인과 김몽에 대한 그 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은 대단히 그 컸지만 이를 그 진압한 것은 김홍의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양상이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하지만 그는 사실상 더욱 성gin했습니다. 해왕 7년에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구 명문에 의하면은 그는 관등이 더 올라가 있고 특히 그 중요한 그 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난의 그 진압 이후에 섭정기 정권은 더욱더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공의 반란이 섭정기 정권, 즉 해공왕과 만월 부인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났다는 진단은 앞에서 열거한 세 사람과 같은데 김홍이나 김양상이 반란을 일으킨 대공 대렴 형제와 같은 반왕파가 아니라 만월 부인과 해공왕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설정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영호 교수는 경덕왕 19년에 김홍이 시중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해공왕 10년에 김양상이 상대 등에 취임한 것을 두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김수태, 이기백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공의난은 만월 부인과 해공왕 쪽의 군사, 즉 왕군에 의해서 진압되었고 이른바 왕당파는 이 반란의 진압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과 그의 아우 대렴이 반역의 무리들을 이끌고 왕궁을 포위하며 대치하는 바람에 이 나라 왕실이 한때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소. 허나 왕군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용맹을 발휘하여 역도들을 물리치고 반란을 주모한 자들의 목을 베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구족까지 주사람으로써 모반 사건은 평정되었소. 이제 상대 등과 시중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이요. 이찬 신유를 상대 등에 임명할 것이며 이찬 김은거를 시중으로 삼을 것이니 경들도 모두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협력을 해야 할 것이요. 알겠소? 예, 태우마마. 여기서 시중에 발탁된 김은거의 경우 해공왕의 책봉 사절로 당나라에 가서 만월 부인에 대한 대비 책봉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대공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그 공으로 시중에 발탁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중 자리에 있던 사람은 이 다음에 왕위를 차지해서 선덕왕으로 즉위하는 김양상이었습니다. 대공의 난을 진압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김양상과 김은거의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셈이죠. 이 김은거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그 왕실 세력입니다. 앞에서 그 해공왕이 즉위했을 때 그 해공왕 즉위에 대한 책봉을 요청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파견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 정도로 책봉을 요청할 정도의 그 사신직임을 가지고 당나라에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실과 밀착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김양상이 이 물러나고 김은거가 임명됐다고 하는 것은 곧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대공이라든지 대렴의 난에 대한 직접적인 뭐 책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나마 아니면 뭐 어떤 총체적인 어떤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고. 어쨌든 김홍이나 김양상이 해공왕과 만월을 지지하는 왕당파냐 아니면 거기 반대하는 반왕파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나 적어도 김은거가 해공왕과 만월 부인의 지지 세력이라는 점은 의심할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공왕 5년 3월 임해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임해전은 안압지 한쪽에 지어진 동궁 건물인데 왕실의 연회장으로 자주 이용되었던 모양입니다. 대왕, 모처럼 군신들이 모두 이곳 임해전에 모였으니 술을 한 잔씩 들도록 권하셔야지요. 네, 어마마마.
자, 잔을 채웠으면 한 잔씩 드시지요. 자, 모처럼 대왕마마와 태우마마께서 베푼 연회입니다. 다들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십시다. 뭐라고 있느냐? 풍악을 더 크게 울려라. 대왕마마께서도 일어나셔서 신들과 어울리시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대왕. 아닙니다, 어마마마. 시주께서 대신들과 연회를 즐기십시오. 우리 대왕께서는 가무에는 도통 흥미가 없으신가 봅니다. 이때 해공왕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7살에 왕위에 올랐던 진흥왕은 19살에 섭정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자립을 했으니 해공왕이 만월 부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면 5, 6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겠죠. 해공왕은 어려서부터 그 성품이 여성스러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시주가는 호랑이가 담을 넘어서 집사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요. 호랑이가? 그렇다면 잡아 죽여야지. 어딜 도망질하느냐? 놈을 죽여라! 해공왕 6년 5월 29일 집사성으로 호랑이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고 곧 군사들이 잡아 죽였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로부터 2달 남짓 지난 8월 태우마마,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옵니다. 어서 오시오, 시중. 근데 안 좋은 소식이라니 무슨 일이요? 모반 사건이 옵니다. 무어라. 대공 대렴 역당의 반란이 수습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반란이란 말이오. 이번엔 대체 누구요? 모반을 꾀한 자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오나 대하찬 김용이옵니다. 뭐라? 김용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옵니다, 태우마마. 그래서 어찌 되었소? 역도들이 또 궁궐을 에워싸기라도 했단 말이오? 아니옵니다. 군사를 출동시켜 진압을 명하고 돌아왔사옵니다. 소인이 다시 나가서 역도들을 물리치고 돌아오겠사옵니다. 반란에 가담한 자들은 불문곡직하고 대왕의 이름으로 모두 추살시키도록 하시오. 이번에 반란을 주동한 사람은 김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융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반란을 감행했을까요? 삼국사계에는 대하찬 김융 반복주라고만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즉 대하찬 김융이 모반함으로 처형하였다는 뜻이죠. 김융에 대한 문헌 자료를 조사하던 학자들은 김용과 김유신을 연결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아냅니다. 우선 권덕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용이라는 사람은 사실 뭐 구체적인 그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삼국유사에 이 김용의 모반 사건과 관련되었던 것과 비슷한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시기에 김유신의 후손들이 이 반란에 참여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그걸 섭섭하게 여기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김용이 이 김유신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김유신의 후손이 김용의 반란에 아마 참여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뭐 성격에 대해서도 뭐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김용이 이 전제왕권에 반대하는 세력. 자, 그러면 김융을 김유신의 후손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료들을 들춰보기로 할까요? 대력 14년 여름 4월에 회오리 바람이 뭉쳐 일어나 유신의 무덤에서 시조대왕의 능에 이르렀는데 먼지와 안개가 자욱하여 사람과 물건을 분간할 수 없었다. 능지기가 들으니 그 속에서 울면서 슬피 탄식하는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해공대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고 두려워하여 대신을 보내 제사를 드려 사과하고 이어서 추선사에 밭 30겨를 주어 명복을 비는 자산으로 삼게 하였다. 추선사는 유신이 고구려 백제 두 나라를 평정한 뒤에 세운 절이다. 이상은 삼국사기 열전편의 김유신 전 하편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김유신의 무덤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짙은 안개와 함께 김씨 왕조의 시조인 미추왕릉까지 휩쌌다. 능지기가 가서 들어보니까 김유신의 무덤 속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식을 들은 해공왕이 노하고 두려워하여 김유신 무덤에 제사를 드려서 사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괴이한 일이 일어난 때를 대력 14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력은 당나라 대종의 연호인데 대력 14년이면 해공왕 15년에 해당하니까 김융이 반란을 일으켰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서는 김유신 열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공왕 때 반란을 일으킨 김용과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죠. 그런데 삼국유사 미추왕편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보다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37대 해공왕 시대인 대력 14년 4월이었다. 유신공의 무덤으로부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그런데 무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장군 차림으로 나와서 앞장을 섰고 병장기를 갖춘 40여 명이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더니 미추왕이 잠들어 있는 죽현릉에 이르렀다. 잠시 후 미추왕릉의 무덤 속에서 울음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리고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가 살아서는 정치를 돕고 환란을 구제하고 나라를 통일하는 등의 공로를 세웠사옵니다. 지금은 비록 혼백이 되었으나 나라를 수호하며 재앙을 물리치고 환란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사옵니다. 그런데 지난 경술년에 제 자손이 죄 없이 사형을 당하였고 임금이나 신하들은 나의 공적을 생각해주지 않으니 이제 저는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애써 나라 걱정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아니 될 말이다. 나와 그대가 이 나라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는 이전과 다름없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하라. 미추왕이 3번이나 청하고 설득을 했지만 김유신은 다 듣지도 않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돌아가 버렸다. 해공왕이 이 말을 듣고 즉시 대신 김경신을 보내서 유신공의 무덤에 사과하고 그 다음 얘기는 김유신 열전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김유신이 지난 경술년에 자손이 제도 없이 처형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 시점으로부터 바로 앞 경술년을 간지로 짚어 계산하면 김용이 모반을 했다가 죽음을 당한 해공왕 6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김용은 김유신의 자손이거나 최소한 김용의 반란 사건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한 누군가가 김유신의 후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추론입니다. 이용우 교수 역시 견해가 같습니다. 이때 그 김유신이 지난 경술년에 신의 자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었고 왕이나 신하들은 저의 공적을 생각하지 않는 데에서 불만을 가지면서 차라리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나를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술년에 아무런 죄도 없이 죽었다는 김유신의 후손이 바로 김융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김유신 세력은 삼국통일 직후에는 상당한 그 우대를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 정권에서 소외되고 권력의 핵심에서는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유신과 미추왕 무덤에서 그런 괴이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해공왕의 반응을 삼국유사에서는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삼국사기 열전편에서는 노하고 두려워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근거로 해서 이기백 교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공왕이 노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한 것은 함축성이 있는 말인 것 같다. 해공왕은 이 설화에서 김유신의 혼백이 말했다는 경술련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편 두려워했지만 또 한편 불쾌하게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어쨌든 해공왕은 김경신을 보내서 김유신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사과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화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해공왕 6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비살된 김유신의 자손들은 반해공왕파의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다. 김융의 반란이 진압되고 반란 가담자들이 처형된 뒤에 반왕파, 즉 해공왕과 만월 부인을 반대하는 쪽에서 이 설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까요? 대왕마마 그리고 태우마마, 미추 대왕릉과 유신공의 무덤에서 발생한 괴이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셨사옵니까? 유신공이 미추 대왕릉에 찾아가서 신세 한탄을 했다는 그 얘기 말이오? 그렇습니다. 국가의 대업을 이룩한 유신공께서 당신의 후손이 죄 없이 반란 사건에 연루되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노여워하고 있으니 그 혼백을 어찌 달래드릴 것인지 말씀을 하십시오. 헌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정녕 사실이오? 묘지기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생생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유신공의 혼백을 달래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대왕마마께서 유신공의 묘소에 가서 사과하시고 원혼을 달래기 위한 신원의 예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알겠소. 지난 김융의 반란 사건 진압에 대해서는 유신공의 묘지에 사람을 보내 사과하겠소. 헌데 대왕이 직접 갈 수는 없소. 그러시다면 대신에 김경신공을 보내십시오. 삼국유사에는 왕을 대신하여 김유신 묘에 제사를 지내고 사과할 사람으로 김경신을 보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경신은 뒷날 원성왕으로 즉위하는 반해공왕파의 거두였습니다. 그러니 해공왕과 만월 부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왕파의 사람들이 김유신 무덤에서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설화를 꾸며서 해공왕과 그의 모우를 압박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가상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종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입니다. 봉덕사 종이라고도 하고 속칭 에밀레 종이라고도 부르죠. 지금 해공왕식의 신라 역사를 탐색하면서 갑자기 이 종 얘기를 꺼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종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국보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종은 높이가 333cm, 지름이 227cm에 이르며 봉덕사종 또는 에밀레종이라고도 한다. 원래 경주 봉덕사에 있던 것을 영묘사로 옮겼다가 1915년 8월 경주 박물관으로 이전하여 전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완전하게 한국종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종의 몸체에 새겨진 긴 명문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리 12만 근으로 주조를 시작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자 아들인 해공왕이 그 뜻을 받들어 해공왕 7년인 서기 771년에 완성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종의 구조나 문화재적 가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들려드린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종의 몸체에 새겨진 긴 명문입니다. 학자들은 종에 새겨진 이 명문에는 당대 신라의 정치 사회상을 읽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신라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김홍이라는 사람의 경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는 그가 해공왕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이 해공왕 시기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실세였다고 학자들이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 성덕대왕 신종에 새겨진 명문 때문입니다. 권덕영, 이영호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이 김홍이라는 사람이 이 성덕대왕 신종을 만드는 총책임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의 그 관직이 아주 길다란 다양한 아주 최고의 관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부책임자로서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이 김홍이라는 사람은 문헌 자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데 비해서 여기에 이 성덕대왕 신종에 자세하게 보이는다는 점에서 이 김홍과 김양상의 그 어떤 관직, 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활동상, 관직을 통해서 살펴본 활동상을 보아서 그 당시 집권 세력의 그 구성이랄까, 그 변천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사료적 가치가 높은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그 인명 나열 부분은 당시 그 봉덕사 성전의 그 관원과 그 구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장관인 그 검교사의 대각관 그 이 김홍, 그 다음에 각관 김양상이 등장을 하고, 차관인 부사에는 김채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중 김홍은 당시 최고의 그 실권자였고, 김양상은 9년 뒤에는 선덕왕으로 즉위하고 있습니다. 김채신은 김양상이 즉위하자 폐강진인 그 대곡진 군주로 또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공왕 그 말기의 사정을 말해주는 생생한 자료로서는 성덕대왕 신종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지극한 도는 형상의 바깥을 포함하므로 그 근원을 볼 수가 없으며, 큰 소리는 천지 사이에 진동하므로 들어도 그 울림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가설을 열어서 삼승의 심오한 가르침을 관찰하게 하고, 신령스런 종을 내걸어서 일승의 원만한 소리를 깨닫게 한다. 대저 종에 새겨진 글의 첫 부분은 위와 같이 시작됩니다. 종에 대한 불교 사상에 기초한 다분히 철학적인 설명을 담은 문장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살펴보면 이 종을 만든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생각컨대 성덕대왕께서는 덕은 산하처럼 드높았고 명성은 해와 달처럼 높이 걸렸으며,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풍속을 어루만지고 예절과 음악을 받드셨다. 들에서는 근본이 되는 농사에 힘썼으며 시장에서는 남용되는 물건이 없었다. 40여 년 동안 나라에 임하여 정사에 힘을 써서 한 해라도 전쟁으로 백성을 놀라게 한 적이 없었다. 사방의 이웃 나라와 멀고 먼 나라가 오로지 왕의 교화를 사모했으며, 요즘식으로 설명하자면 성덕왕의 품성이 얼마나 어지럽고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분야에 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덕왕 사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경덕왕이 이 종을 만드는 불사에 착수한 내력을 설명하고, 그가 미처 종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해공왕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자들이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는 대목은 명문의 본문이 아니라 맨 뒤에 새겨놓은 해공왕 시기의 권력자들의 명단입니다. 명단의 맨 위에 김홍이 버티고 있는데 그가 맡고 있는 관직과 관등이 잠옷 복잡합니다. 해공왕 바로 뒤에 왕위에 오르는 김양상은 김홍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검교사 병부령 겸 전중령, 사어부령, 수성부령, 감사 철왕사 부령이자 아울러 검교 진지대왕 사사인 상상 대각관 김홍. 김홍의 관직이 이처럼 복잡하고 길게 나열되어 있고
검교사 숙정 대령 겸 수성부령 검교 가문사사인 각간 김양상. 이 상은 김양상의 관등과 관직입니다. 여기서 김홍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 간부의 관직을 많이 겸직한 사례는 달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무렵에 권력이 김홍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결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그가 겸하고 있는 관직 중에서 병부령, 사업부령, 수성부령 이것을 볼 때 그는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김양상의 경우도 당시 그 숙정대령이라고 해서 이 사정기관의 그 장관을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정세로 볼 때 대단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이름이 적힌 각간 김양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공왕 사후에 왕위에 올라 선덕왕이 됩니다. 그런데 김홍이 그보다 더 관등이 높은 대각간으로 돼 있고 맡고 있는 관직도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말하자면 해공왕 시기에 가장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김홍이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김홍과 김양상은 정치적으로 같은 성향의 사람들일까요? 김양상하고 이 김홍하고 같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념물을 만들 때는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게 예외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일한 기념물을 비석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여기서 김양상과 김홍이 동시에 이 종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의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김홍이 김양상과 마찬가지로 반전제 왕권 세력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홍과 김양상은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특히 그들이 해공왕이나 만월 부인에 반대하는 반전제 왕권 세력, 즉 반왕파라는 것이 권덕영 교수의 의견인데 이영우 교수는 당대 최고의 실세였던 김홍이 어린 해공왕과 섭정을 한 만월 부인을 지키고 지탱해 주던 왕당파였다고 보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에밀레종 이야기, 즉 어린아이를 희생시켜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을 완성했다는 설화는 신라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종의 성분을 분석해봤으나 사람의 뼈가 녹아 있으면 발견돼야 할 인성분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유신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김용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된 직후인 해공왕 6년 12월에 김은거가 시중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김용의 반란을 미리 탐지해서 처리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물러난 것인지 아니면 반대 세력의 압력 때문에 물러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후임으로 이찬 정문이 시중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2년 뒤에는 흥미로운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해공왕 10년 9월에 이찬 양상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상대등은 화백회의 의장으로서 굳이 비유하자면 요즘의 국무총리 같은 직책입니다. 그 상대등에 성덕대왕 신종의 명문의 김홍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이 올라있던 김양상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기백은 이 김양상을 반해공왕파로 보기 때문에 그가 상대등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신라조정의 실권이 반전제 왕권파, 즉 반해공왕파로 넘어가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해공왕이 19살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만월 부인이 섭정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독립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겠죠. 대왕마마, 당나라에 갈 사신이 옵니다. 그래요. 당나라 황제에게 줄 박물은 빠짐없이 잘 챙겼어.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금과 은, 우황, 그리고 어아주와 조화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사옵니다. 자, 당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국서가 여기 있으니 가지고 가서 잘 전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마마. 아마도 해공왕이 섭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처리한 정사는 김양상을 상대 등으로 임명한 일이거나 당나라에 사절단을 보낸 일일 것입니다. 만일에 이기백의 주장처럼 이때 김양상을 상대 등에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해공왕은 섭정을 벗어나자마자 실권을 반대파에게 빼앗기고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해버린 셈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무렵에 당나라의 사신을 매우 자주 파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해공왕 10년 4월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정을 할애하니 당 대종은 연영전에서 사신을 접견하고 그에게 원외위 위경의 벼슬을 주어 돌려보냈다. 해공왕 11년 정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같은 해 6월에도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1년에 한 번 당나라에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몇 년 동안 사신왕래 기록이 없기도 한데 유독 이 시기에 이르러 같은 해 2번씩이나 연달아 사신을 보내고 있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이기백은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째서 이때 이렇게도 자주 견당사가 파견됐을까? 이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것도 아니요 무역을 위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자주 파견된 데에는 그래야만 했던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 신라 국내의 정권 변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즉, 새로이 집권한 김양상 일파가 그들의 배경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파견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공왕 일파가 그들의 정권 회복을 위해서 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정치적 실권을 거머쥔 반왕파의 김양상 세력 쪽에서 사신을 파견한 것이라면 해공왕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일마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허수아비 임금이었겠죠. 물론 이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견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왕마마, 아주 큰일이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모반 사건이 터졌사옵니다. 뭐요? 지금 모반 사건이라 하였소. 예, 대왕마마. 반역을 꾀한 자가 대체 누구요? 이찬 김은거이옵니다. 지금 뭐라 했소?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찬 김은거가 틀림없사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김은거가 누군데 과인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이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오. 어찌된 일일까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해공왕 11년 6월조에는 분명 이찬 김은거가 모반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김은거는 해공왕 즉위 직후에 당나라의 책봉사절로 가서 해공왕과 그의 모후인 만월 부인에 대한 책봉을 받아온 대표적인 친해공왕파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길찬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서 시중 자리에 올랐고 김유신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김융의 모반 사건 이후 시중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해공왕을 몰아내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기백, 김수태 교수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이 반란의 성격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과 견해를 같이 하는 권덕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해공왕을 끌어내리고 아니면은 만월 부인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뭐 그런 모반이라기보다도 해공왕이라든지 만월 부인의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내쫓겠다고 하는 이른바 친위 반란이라 그럴까요?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마는 해공왕 11년 같으면 이미 김양상이라든지 김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느 정도 세력을 잡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김홍이라든지 김양상이라든지 이런 반 전제왕권 세력을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친위 반란이 바로 이 해공왕 11년에 일어났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재구성하자면 그 반란은 이렇게 일어난 셈이죠. 태우마마, 김양상을 비롯한 저들 무리의 전횡이 크게 달하고 있사옵니다. 대왕마마의 윤호도 받지 않고 저들 마음대로 사신을 파견하기까지 하였사옵니다. 그런들 어찌하겠소. 우리가 힘으로 저들 무리를 이길 수 없으니 말이오. 이제 상대등 자리도 김양상에게 넘어갔으니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을 저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 아니겠소. 대왕마마, 그리고 태우마마, 소인이 은밀히 계략을 세워서 저들을 칠 것이옵니다. 저들을 치다니요. 저들을 어떻게 치겠다는 것이오? 우리에겐 아직 대왕마마께 충성을 맹세한 군사들이 상당하옵니다. 소인이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대왕마마와 태우마마께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있는 김양상 등을 쳐서 목을 벨 것이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요. 저들 세력을 얕봐서는 아니 될 것이오. 소인은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사옵니다. 고맙소. 허나 신중하게 추진하시오. 친해공왕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김은거는 왕권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대신에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김양상 무리를 격파하기 위해서 군사행동을 결행합니다. 군사들은 들으라! 대왕마마를 모욕하고 이 나라 왕통을 유린하려는 저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우린 저 간교한 무리를 물리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당연히 김양상 등 반왕파의 귀족들 역시 군사를 동원했을 것이고 김은거의 왕당파와 김양상의 반왕파 간에 한바탕 결전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해공왕 측에서 보자면 왕권을 침해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일 것이고 반왕파인 김양상 쪽에서 보자면 반란이라 할 수 있겠죠. 굳이 표현하자면 친위 반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김은거는 진압군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으로만 보자면 김은거가 해공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반을 했다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해공왕을 지키려고 친위 반란을 일으켰다가 희생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킨 지 2달 만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납니다. 6월에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당하였는데 8월에 이찬 염상이 시중 정문과 더불어 모반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정문과 염상은 죽은 김은거와 함께 친해공왕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게 권덕영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반란은 또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염상이라든지 정문도 모반을 했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염상이라는 사람은 사실 경덕왕 때 한화 정책을 추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정문이고, 그래서 김은거라든지 염상이라든지 정문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누가 봐도 경덕왕의 그 어떤 정책 이게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점은 아마 친위 반란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거는 선왕인 경덕대왕 때부터 우리와 뜻을 함께하여 대왕마마를 보필하지 않았소. 헌데 저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대왕마마와 태우마마를 지키려고 거병했다가
결국 불의의 객이 되고 말았소. 이제 저들은 대왕마마와 태우마마께 충성을 바쳐온 우리들을 모두 쫓아내고 종국에는 저들이 왕위를 차지하려 들 것이오.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다면 먼저 간 김은거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소. 그럼 지체할 게 뭐 있어? 군사를 모아서 들고 일어납시다. 좋소, 갑시다. 이찬 염상과 시중 정문이 일으킨 반란 역시 친해공왕파가 김양상 등 반왕파를 타도하기 위해 일으켰던 일종의 친위 반란이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정은 어디까지나 김양상 등이 해공왕으로부터 실질적인 권력을 찬탈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경북대 이영호 교수의 견해는 다릅니다. 김은거가 어떠한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일부에서 김양상을 반항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 뒤에 여기에 반발했던 그 이 김은거는 왕당파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양상이 이 해공왕 10년에 상대등에 취임함으로써 이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그런 그 주장에 바탕을 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공왕 10년에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조정의 실권이 이미 김양상 등의 반해공왕파에게 넘어갔다는 기본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은거의 반란을 친위 반란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영호 교수는 해공왕과 만월 부인에게 충성을 다해온 김은거가 왜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친해공왕파였던 김은거가 이 시기에 와서 마음이 변해서 반역을 깨했다는 얘기입니다.